오늘도 불륜 드라마를 찾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구독 사랑해요. 나는 혀에 집착하는 여자야. 단순히 키스가 좋다.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야. 난 혀의 움직임, 촉감, 색깔까지 집요하게 신경 써. 어떤 사람들은 손이나 목선을 본다지만 나는 상대의 입술이 벌어질 때 가장 먼저 혀를 봐. 그게 예쁜지, 길고 유연한지, 내 상상 속에서 어떻게 움직일지를. 그런 내가 첫눈에 반한 혀가 있어. 그 남자는 우리 회사 광고 기획팀의 실장, 강도윤. 35살, 깔끔한 셔츠 소매를 팔꿈치까지 접어올리는 습관이 있는 남자. 그리고 신이 조각한 듯한 혀를 가진 남자. 처음 본 건 회식 자리였어. 소주잔을 기울이며 혀 끝으로 살짝 입술을 훔치는 모습이 눈에 박혔지. 그게 시작이었어. 이후로 난 그의 모든 혀 움직임을 관찰했어. 커피를 마신 뒤 입술을 핥는 순간, 발표할 때 무심코 입안에서 혀를 굴리는 순간 그 모든 것들이 내게 자극이 됐어. 그를 원했어. 문제는 그 남자가 유부남이라는 거였지.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야. 언제부터였을까? 아마도 첫 키스를 나눴던 17살 때부터였을 거야. 내 혀에 엉겨붙던 그 이상한 감촉, 뜨겁고 젖은 살덩이가 내 입 안에서 움직이는 순간 난 거기에 정신이 팔려버렸어. 키스가 좋은 게 아니었어. 혀가 좋았던 거야. 손을 잡는 것도, 포옹을 하는 것도, 심지어 섹스를 하는 것도 나에겐 중요하지 않았어. 혀가 없으면 아무 의미가 없었지. 그래서 나한테 사랑이란 곧 혀였어. 그리고 그 남자의 혀를 보고 난 후부터 난 다른 건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 강도윤, 35, 광고 기획팀 실장. 그 남자는 내 상사의 상사였고, 유부남이었고, 아이까지 있었어. 그런데도 나는 멈출 수가 없었어. 회식 자리에서 처음 본 순간부터 이미 돌이킬 수 없었지. 그날 도윤 선배는 소주잔을 기울이며 혀 끝으로 살짝 입술을 훔쳤어. 아주 자연스럽고 무심한 동작이었지. 그런데 난 그 짧은 찰나를 놓치지 않았어. 마른 입술을 적시는 붉고 길고 유연한 혀. 그걸 보고 나니까 정신이 나가버리겠더라. 나는 그날 이후로 도윤 선배의 모든 혀 움직임을 관찰하기 시작했어. 발표할 때 무심코 혀를 굴리는 모습, 커피를 한 모금 삼키고 난 뒤 입술을 핥는 모습, 심지어 칵테일을 마실 때 빨대를 혀로 굴리는 모습까지. 그 남자의 혀는 너무나도 매력적이었어. 그걸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어. 처음엔 그냥 관찰하는 것만으로도 만족했어. 아침마다 출근해서 도윤 선배가 커피를 마시는 모습을 훔쳐보고, 회의 시간에 물을 마시는 장면을 놓치지 않고 지켜보고, 점심시간엔 일부러 같은 식당을 가서 그의 입을 바라보는 거야. 그러다 어느 날 사무실 복도에서 우연히 그와 단둘이 마주쳤어. 주희 씨, 요즘 바빠 보여. 나는 순간적으로 그의 입술에 시선이 박혀버렸어. 입술이 살짝 벌어지면서 그 예쁜 혀가 스쳤거든. 아, 내 실장님도 많이 바쁘시죠? 도윤 선배가 웃었어. 그리고 그 순간 그 혀가 살짝 드러났다 들어갔어. 난 미칠 것 같았어. 그날 이후로 난 점점 대담해졌어. 복도에서 일부러 부딪히기도 하고 회식 때 옆자리에 앉으려고 눈치도 봤어. 그러다 마침내 기회가 왔지. 팀 회식이 끝나고 도윤 선배가 술에 살짝 취한 상태에서 나한테 말을 걸었어. 주희 씨, 집 어디야? 내가 태워다 줄까? 그 한마디에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 내가 원하던 순간이 온 거야. 아, 괜찮아요. 실장님이 더 먼데. 어차피 방향 비슷하잖아. 가자. 나는 차에 올라탔어. 도윤 선배의 옆자리. 창문이 닫히고 조용한 공간에 그의 숨소리가 가득 찼어. 난 내내 그의 입술만 쳐다보고 있었어. 주희 씨. 그가 갑자기 내 이름을 불렀어. 그리고 고개를 돌렸지. 그 짧은 순간 혀가 움직였어. 내 인생에서 가장 위험한 순간이었어. 실장님, 혹시. 나는 일부러 말을 흐렸어.
도윤 선배가 날 쳐다봤어. 그의 눈은 선을 넘지 않으려는 듯 흔들리고 있었어. 하지만 난 그 선을 넘고 싶었어. 술 좀 더 드실래요? 그는 잠시 고민하다가 고개를 끄덕였어. 그래. 괜찮다면 한 잔 더 하지. 그렇게 우리는 작은 바에 들어갔어. 조명이 어두웠고 음악이 은은하게 흐르고 있었어. 난 자리를 잡고 앉아 도윤 선배가 잔을 드는 걸 봤어. 그리고 예상대로였어. 그가 잔을 기울일 때 혀가 잔 가장자리를 스쳤어. 나도 모르게 다리가 오싹해졌어. 왜 그렇게 봐? 그가 웃으며 물었어. 나는 당황한 척하며 고개를 저었어. 아니요. 그냥 실장님, 술 드실 때 멋있어요. 그래. 그는 술잔을 내려놓으며 웃었어. 그리고 혀끝으로 아래 입술을 살짝 하였어. 그 순간 난 결심했어. 이 혀를 가지겠다고. 나는 그날 밤을 잊을 수 없어. 아니, 애초에 잊을 생각도 없었어. 그 순간부터 내 머릿속엔 온통 도윤 선배의 혀뿐이었으니까. 바에서 나와 택시를 타려는데 선배가 날 불렀어. 주희 씨, 좀 걸을래? 걸으면서 이야기를 나누자는 핑계였지만 난 알아. 선배도 알고 있었을 거야.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나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어. 그리고 나란히 걸었어. 바람이 불었고 선배는 무심히 입술을 하였어. 난 숨을 삼켰어. 근데 주희 씨, 나한테 관심 있어? 선배가 갑자기 그렇게 묻더라. 난 심장이 덜컥 내려앉는 기분이었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요즘 계속 나 쳐다보잖아. 나는 딱 걸렸다는 생각이 들었어. 하지만 당황하지 않았어. 오히려 천천히 미소를 지었어. 그럼 실장님은 어때요? 저한테 관심 있어요? 선배는 대답하지 않았어. 그저 가만히 날 바라봤어. 그러다 웃었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혀끝으로 입술을 다시 한 번 적셨지. 그 모습에 난 거의 미쳐버릴 것 같았어. 그 순간 난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어. 선배가 벽에 기대는 순간 난 가까이 다가갔어. 너무 대놓고 다가가면 선배가 도망칠까봐 아주 자연스럽게 일부러 술에 취한 척하며 살짝 몸을 기댔어. 그리고 숨을 죽였어. 선배의 얼굴이 가까웠어. 그의 입술이 바로 눈앞에 있었어. 주희 씨, 나. 그가 무슨 말을 하려는 순간 난 그대로 키스를 해버렸어. 순간 선배의 몸이 굳었어. 하지만 난 멈추지 않았어. 혀끝으로 선배의 입술을 밀어붙였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그의 입속으로 들어갔어. 그 순간이었어. 선배의 혀가 반응한 게. 난 온몸이 짜릿해졌어. 선배는 날 밀어내지도 않았어. 오히려 더 깊이 받아줬어. 혀끝이 서로 스쳤고 난 전율이 돋았어. 이게 내가 원하던 순간이었어. 주희 씨. 선배가 숨을 헐떡이며 내 이름을 불렀어. 하지만 난 더 강하게 선배를 끌어안았어. 혀가 더 깊이 얽혔고 난 마치 중독된 것처럼 멈출 수 없었어. 얼마나 키스를 나눴는지 몰라. 정신을 차렸을 땐 선배가 내 허리를 감싸고 있었어. 그리고 숨이 거칠어져 있었어. 이러면 안 돼. 그 말 듣고 싶지 않았어. 나는 선배의 입술을 다시 덮었어. 그리고 혀를 더 깊이 밀어 넣었어. 선배의 혀를 온전히 느끼고 싶었어. 선배는 한 번 더 날 밀어내려 했지만 이젠 늦었어. 이미 선을 넘어버렸어. 그날 밤 우리는 모텔로 향했어. 그날 밤 난 선배를 가질 생각뿐이었어. 모텔까지 가는 길이 미칠 듯이 길게 느껴졌어. 택시 안에서도 내 손은 선배의 넥타이를 만지작거렸고 선배는 날 말리지 않았어. 오히려 창밖을 보면서 깊은 한숨을 쉬었지. 하지만 그 한숨 속에 후회가 아니라 기대가 섞여 있다는 걸 난 알았어. 모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난 기다릴 수 없었어. 문이 닫히기도 전에 선배의 넥타이를 잡아당겼어. 선배는 짧게 한숨을 내쉬며 날 벽으로 밀었어. 그리고 그 순간 다시 그 혀가 움직였어.
그건 거의 광적이었어. 선배의 입술이 내 입술을 덮는 순간 나는 전율이 잃었어. 혀끝이 부드럽게 내 입술을 훑더니 곧바로 안으로 들어왔어. 난 기다렸다는 듯이 선배의 혀를 감아 올렸어. 깊이, 더 깊이. 마치 서로를 집어삼키듯이. 내 손은 선배의 셔츠 단추를 풀었고 선배는 내 허리를 강하게 끌어당겼어. 숨소리가 점점 거칠어졌고 방 안의 공기가 후끈하게 달아올랐어. 주희 씨. 그 짧은 속삭임조차 날 미치게 했어. 하지만 난 말 대신 다시 선배의 혀를 물었어. 살짝 깨물고 빨아들이고 음미했어. 그 감촉이 너무 완벽해서 난 멈출 수가 없었어. 옷이 하나둘씩 바닥에 떨어졌고 우린 침대 위로 쓰러졌어. 선배의 혀는 내 목선을 타고 내려왔어. 난 숨을 몰아쉬면서 선배의 머리를 감싸쥐었어. 혀끝이 내 피부를 스칠 때마다 소름이 돋았어. 왜 이렇게? 선배가 숨을 몰아쉬며 중얼거렸어. 왜 이렇게 혀를 좋아하는 거야? 나는 그 말에 대답하지 않았어. 대신 선배의 얼굴을 끌어당겼어. 그리고 다시 입을 맞췄어. 그게 내 대답이었어. 그날 밤, 난 선배의 혀를 온전히 내 것으로 만들었어.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이었어. 그렇게 한 번으로 끝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그날 밤 이후 나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어. 아니, 사실 처음부터 끝날 생각 따윈 없었어. 선배의 혀를 한 번 맛본 이상 난 멈출 수 없었으니까.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내 옆엔 선배가 누워 있었어. 어둠 속에서 보던 모습과는 다르게 아침 햇살 아래에서 본 그는 평온해 보였어. 하지만 그 평온함이 깨지는 건 시간 문제였어. 난 조용히 몸을 일으켰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팠지만 후회 같은 건 없었어. 오히려 더 갖고 싶었어. 침대 가장자리에 걸터 앉아 선배를 바라봤어. 그의 입술은 약간 부어 있었고 숨소리는 고르게 이어졌어. 그리고 입술 틈 사이로 보이는 혀. 그 순간 난 다시 욕망이 차올랐어. 천천히 손을 뻗어 선배의 입술을 건드렸어. 살짝 벌어지는 틈 사이로 혀끝을 밀어넣고 싶었어. 어젯밤처럼 더 깊이, 더 탐욕스럽게. 하지만 그때 선배가 미세하게 움직였어. 나는 재빨리 손을 거두고 침대로 돌아 누웠어. 선배가 눈을 떴어. 주희 씨. 그 짧은 한마디에 난 속이 뜨거워졌어. 그의 목소리에도 숨소리에도 어젯밤의 흔적이 묻어 있었어. 선배는 한동안 날 바라보더니 한숨을 쉬었어. 어제 기억나? 난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어. 후회해요? 선배는 내 질문에 대답하지 않았어. 대신 얼굴을 감싸쥐고 한숨을 내쉬었어. 난 그런 선배의 손을 천천히 잡았어. 한 번 더 해요. 선배가 날 쳐다봤어. 뭐? 한 번 더 하자고요. 딱 한 번만 더. 선배의 눈동자가 흔들렸어. 어젯밤이 끝이 아니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솔직했어. 이제 와서 밀고 당기기 같은 걸 하고 싶지도 않았어. 이미 선을 넘었고 선배의 혀를 맛봤고 난 그걸 포기할 수 없었으니까. 선배는 내 손을 잡고 있던 손가락에 힘을 줬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내게 다가왔어. 주희 씨가 이렇게 나오는 거 반칙인데. 그리고 우리는 다시 키스를 했어. 그날 아침 선배의 혀를 한 번 더 가졌어. 그렇게 끝났어야 했는데. 그렇게 끝낼 수 있었다면 좋았을 텐데. 회사에서 선배를 마주하는 게 점점 힘들어졌어. 아니, 힘들다기보단 짜증이 났어. 밤마다 그 혀를 가지고 싶은데 대낮엔 아무렇지 않은 척해야 하니까. 선배는 회사에선 철저히 선을 지켰어. 딱 필요한 말만 했고 딱 필요한 거리만 유지했어. 처음엔 그런 태도가 나를 더 자극했어. 마치 도망치려는 먹잇감을 쫓는 사냥꾼처럼 난 더 깊이 빠져들었어. 일부러 복사할 서류를 들고 가서 선배 자리 옆을 서성이기도 했고 점심시간엔 같은 엘리베이터를 타려고 기다리기도 했어. 하지만 선배는 내게 다시 가까이 오지 않았어. 주희 씨, 조심해.
어느 날 회의실에서 마주쳤을 때 선배가 내게 그렇게 말했어. 조심하라고. 뭘? 난 피식 웃었어. 조심하는 건 실장님이 하셔야죠. 선배가 눈을 가늘게 떴어. 주희 씨, 난 딱 한 번 더였잖아요. 그때가 마지막이었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신경 써요? 선배는 대답하지 않았어. 난 그런 선배가 답답했어. 아니, 짜증났어. 그날 밤, 난 일부러 회식이 끝난 후 선배를 불렀어. 술 한 잔 더 하실래요? 선배는 거절했어. 이제 그만하자, 주희 씨. 그 말에 난 속이 뒤집혔어. 그날 이후로 한 번도 안 그리웠어요? 선배가 침묵했어. 그게 대답이었어. 난 어이없어 웃었어. 웃기네요. 저는 하루에도 몇 번씩 생각하는데. 선배는 날 보면서 한숨을 쉬었어. 우린 끝났어, 주희 씨. 그 말이 내 심장을 강하게 짓눌렀어. 끝났다고. 내가 원하는 걸 다 갖기도 전에. 그럴 리가 없었어. 난 포기할 생각이 없었어. 그날 이후 나는 선배의 아내를 찾아봤어. 선배의 아내를 찾는 건 어렵지 않았어. 회사 사람들끼리 수다를 떨다 보면 가끔 그의 가족 이야기가 나왔고 선배 자리 옆에 놓인 가족 사진도 힌트가 됐어. 사진 속 여자는 단정한 스타일의 여성스러움이 묻어나는 사람이었어. 고급스러운 베이지색 원피스를 입고 적당한 미소를 짓고 있었어. 선배가 퇴근하는 날을 며칠 따라가 봤어. 그리고 마침내 그의 아내가 선배를 데리러 오는 날이 있었어. 그녀는 주차장에서 선배를 기다리고 있었어. 난 회사 건물 앞에서 몰래 지켜봤지. 선배는 차에 오르면서도 늘 그랬던 것처럼 신경질적인 표정을 짓고 있었어. 그런데 그녀가 조용히 선배의 손을 잡더라. 난 그 장면을 보고 속이 쓰려졌어. 도대체 저 여자가 뭐가 좋다고? 그 혀를 가질 자격은 내가 아닌가? 나는 날카롭게 그녀를 관찰했어. 옷 스타일, 화장, 손짓, 표정까지. 그녀를 무너뜨릴 방법을 찾아야 했으니까. 그날 이후로 난 그녀를 염탐하기 시작했어. 선배의 아내는 일주일에 3번 요가를 다녔고 금요일엔 백화점에서 쇼핑을 했어. 그리고 주말엔 아들과 함께 키즈 카페에 갔어. 나는 그녀의 동선을 완벽히 파악했어. 그리고 그걸 선배에게 알려줬어. 실장님. 선배는 깜짝 놀라면서 날 바라봤어. 너 지금 뭐 하는 거야? 나는 미소를 지었어. 아무것도요. 그냥 실장님. 선배의 얼굴이 굳었어. 주희 씨, 이건 선 넘는 거야. 선요? 실장님은 이미 넘었잖아요. 우리, 그날 밤. 선배는 눈을 질끈 감고 한숨을 쉬었어. 그리고 한참을 침묵하더니 내 손목을 잡았어. 우리, 이러지 말자. 나는 그 손목을 천천히 풀었어. 그리고 웃었어. 그럼요. 안 그럴게요. 하지만 거짓말이었어.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거니까. 나는 천천히, 아주 서서히 선배의 아내를 무너뜨릴 계획을 세웠어. 그 혀를 다시 가질 때까지.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는 사람이야. 선배가 아무리 선을 긋고 도망치려 해도 이미 늦었어. 우리는 선을 넘어버렸고 한 번 물든 욕망은 쉽게 사라지지 않아. 선배는 모르겠지만 난 그날 밤 이후로 하루에도 몇 번씩 그 순간을 떠올렸어. 혀끝이 부드럽게 스치던 감촉, 뜨거운 숨결, 그 깊은 교감. 내 머릿속엔 온통 그 생각뿐이었어. 하지만 선배는 도망치고 있었어. 회사에서는 마주쳐도 일부러 피했고 회식 자리에서도 나와 거리를 두려고 했어. 난 그런 태도가 더 짜증났어. 어차피 선배도 나를 원하고 있을 텐데. 그러니까 내가 움직여야겠지. 그날 이후로 나는 선배의 아내를 계속 관찰했어. 그 여자는 정말 아무것도 몰랐어. 아무것도 모른 채 남편을 믿고 아이를 키우고 일상을 보내고 있었지. 마치 자기가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곳에 있다고 믿는 것처럼. 하지만 난 알았어. 저 평온한 일상이 얼마나 쉽게 무너질 수 있는지. 그리고 마침내 기회가 왔어.
선배가 출장 가는 날이었어. 회사에서 공식적으로 발표된 일정이었으니까 선배의 아내도 당연히 알고 있었겠지. 하지만 선배는 출장을 가지 않았어. 어떤 이유에선지 선배는 마지막 순간에 일정을 취소했고 난 그걸 알았어. 그리고 그날 저녁 선배의 집 근처에서 그를 기다렸어. 선배는 예상대로 집에 가고 있었어. 나는 일부러 그의 앞을 가로막았어. 실장님, 출장 아니었어요? 선배는 순간적으로 당황했어. 그리고 주변을 두리번거리며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 여기까지 왜 따라와? 나는 천천히 웃었어. 그냥 궁금해서요. 실장님이 갑자기 출장을 취소한 이유가 뭔지. 선배는 한숨을 쉬며 내 팔을 붙잡았어. 우리 그만하자. 나는 그의 손을 뿌리치지 않았어. 대신 가볍게 몸을 기울여 그의 귓가에 속삭였어. 진짜 그만하고 싶어요? 선배는 아무 말도 못했어. 하지만 난 알았어. 그 침묵이 곧 대답이라는 걸. 나는 선배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상관없었어. 선배의 몸은 분명히 긴장하고 있었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나를 밀어내지 않았어. 실장님, 집에 들어가면 또 착한 남편, 좋은 아빠로 돌아가겠죠? 나는 일부러 입술을 살짝 벌리고 그의 시선을 잡았어. 그리고 아주 천천히 혀끝으로 입술을 스쳤어. 선배의 시선이 흔들렸어. 여기서 이러지 마. 나는 속삭이듯 대답했어. 그럼 어디서 할까요? 선배는 잠시 날 바라봤어. 그리고 결국 한숨을 쉬며 말했어. 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그의 차에 올랐어. 그 차 안에서 나는 다시 한번 선배를 가졌어. 그날 밤 선배는 더 이상 나를 거부하지 않았어. 오히려 그가 먼저 나를 탐했어. 나는 다시 한번 확신했어.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는 걸. 선배도 나를 원하고 있다는 걸. 그렇게 우리는 끝없이 빠져들었어. 하지만 문제는 난 더 원했고 이제는 더 이상 멈출 수 없다는 거야. 나는 멈출 생각이 없었어. 아니, 멈출 수가 없었어. 그날 이후 선배는 나를 피하지 않았어. 오히려 우리 사이는 더욱 깊어졌고 더 은밀해졌어. 낮에는 아무렇지 않은 척 일에 집중하는 상사와 부하 직원이었지만 밤이 되면 우리는 서로를 갈망했어. 나는 선배의 입술과 혀를 탐닉했고 선배는 나를 놓지 못했어. 하지만 오래 갈 리 없었어. 우리는 결국 들켰어. 선배의 아내가 우리의 존재를 눈치채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았어. 여자의 직감은 무서운 거니까. 나는 선배의 셔츠에서 익숙한 향수를 맡은 그녀가 언젠가 의심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 그리고 결국 그녀는 모든 걸 알게 됐어. 어느 날 밤 선배와 함께 호텔에서 나오는데 로비에서 그녀와 마주쳤어. 그녀는 조용히 서 있었어. 얼굴은 창백했고 손은 떨리고 있었어. 나는 짧게 웃었어. 이제 알았어요? 그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 하지만 선배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 설명할게. 그녀는 그 말에 피식 웃었어. 그리고 차갑게 말했어. 설명? 무슨 설명을 하려고? 이제 와서? 나는 그녀가 무너지는 모습을 지켜봤어. 마치 예측했던 결말을 확인하는 기분이었어. 난 너희 둘을 절대 용서하지 않을 거야. 그녀는 마지막으로 선배를 쳐다보고 돌아섰어. 그리고 그게 끝이었어. 하지만 내겐 끝이 아니었어. 나는 이미 선배의 모든 걸 가졌고 그 혀의 감촉도 그 숨결도 내 것이 됐어. 이제 더 이상 숨길 필요도 없었어. 선배는 모든 걸 잃었지만 나는 잃은 게 없었어. 오히려 얻은 게 더 많았지. 나는 만족스러웠어. 그 야릇한 혀는 결국 내 것이 됐으니까. 썰맘을 방문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의 사연은 조강지처인 나를 버리고 상간녀와 살림 차린 남편과 호텔에서 재회하게 되는데 잊지 못할 뜨거운 맛을 보여줬습니다. 라는 내용의 사연인데요. 그럼
오늘의 사연 읽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주에 살고 있는 50대 여자입니다. 저는 몇 년 전 이혼을 한 아픔이 있는데요. 오늘 그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어 사연을 신청합니다. 저에겐 두 딸이 있습니다. 그리고 딸아이들은 벌써 대학을 졸업하고 사회로 발돋움하는 중이고요. 저희 부모님과 주변 지인들은 저를 보고 인생이 기구하다고들 하시는데 저는 지금 순간이 너무 행복하네요. 그럼 왜 사람들이 저더러 불쌍하고 기구하다고 했는지 제 사연을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과 저는 선을 보고 만난 사이였어요. 둘 다 평범한 집안이었는데 남편 직업이 의사라 제가 많이 모자랐네요. 저는 중소기업에 다니는 평범한 회사원이었거든요. 그런데 남편이 신부감을 고를 때 제 사진을 보고 마음에 쏙 들었다며 결국 인연이 되었습니다. 그이는 저의 조용하고 차분한 성격이 마음에 든다고 했어요. 그래서인지 만난 지 한 달 만에 저에게 프로포즈를 하더라고요. 승희 씨, 우리가 만난 지 어느덧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저는 이 정도 만났으면 결혼해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빨리 결혼해서 연인처럼 지내는 건 어떨까요? 쑥스럽고 민망했던 저는 솔직한 마음을 전했어요. 저도 진무 씨가 좋아요. 그런데 확신이 서지는 않아요. 당신이 저를 끝까지 사랑해줄지 모르겠어요. 그러자 그이는 약속할게요. 제 모든 걸 승리 씨한테 바칠게요. 그러니 우리 결혼합시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만난 지 2달 만에 부부가 되었고 남부러울 것 하나 없는 신혼생활을 보냈답니다. 남편은 하루도 절 가만히 놔두지 않았어요. 매일 사랑한다는 말과 입맞춤은 제가 스스로 살아있다고 느끼게 만들어줬고 운명의 짝을 만났다는 마음도 들어 삶 자체가 너무 행복했죠. 그리고 결혼 이듬해엔 딸을 낳게 되었어요. 그 순간은 정말이지 어떤 말로도 형용할 수 없을 만큼 행복했답니다. 다음에 둘째 딸을 낳았을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제 남편은 엄청난 딸바보였습니다. 저녁 시간에 2딸을 재우고 나면 안방으로 돌아와야 할 남편은 딸들과 함께 잠들곤 했어요. 저에 대한 사랑이 모두 딸들에게 넘어간 것 같아 조금 서운하긴 했지만 자기 자식을 사랑하는 남편이 멋지게 보였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흐르고 아이들이 중학교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른 만큼 사람 마음도 변하더라고요. 남편이 저를 평생 보듬어주고 사랑해줄 거라 믿었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시간이 흐를수록 남편과의 부부관계는 썩 좋지 않았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제가 유혹을 해도 남편은 등을 돌리고 짜증을 내며 잠을 잤어요. 그렇게 몇 년을 지내고 나니 저도 더는 남편과의 잠자리를 원하지 않게 되었고 우리는 5년을 넘게 등을 돌리고 자는 부부 사이가 되었습니다. 게다가 딸바보였던 남편은 어느새 무뚝뚝한 아빠가 되어 있었어요. 딸들에게 사소한 것까지 신경 쓰던 남편이 언제부터인진 모르겠지만 딸들에게 관심을 가지지 않았답니다. 마음이 변한 남편을 두고 보자니 제 마음은 너무 답답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친한 친구들에게 고민을 털어놓았어요. 그런데 친구들은 뭐가 문제냐고 대답을 하더라고요. 처음에나 불같은 사랑을 하는 거지 시간이 지나면 남보다 못한 게 부부 사이라며 변화를 주는 것보다 그냥 조용히 서로를 괴롭히지 않고 사는 게 최선이라고 말하더군요. 자식 또한 어릴 때나 예뻐하지
숙녀가 다 됐는데 관심이 멀어지는 건 어떤 아빠라도 마찬가지라고 했고요. 그래서 저는 친구들의 말처럼 세상 사람들 대부분 이러고 사니 무슨 걱정일까 싶었죠. 의사 남편이 벌어다 주는 돈으로 편하게 사는 저는 다른 아내들보다 낫지 않을까 라는 마음도 들었네요. 그렇게 저는 남편이 선을 그을 때마다 그 선을 넘지 않았습니다. 남들처럼 살기로 마음먹은 거였죠. 하지만 남들처럼 살던 조용한 저희 가정에 날벼락 같은 일이 찾아오고 말았어요. 큰 병원에서 일하는 남편이 하루가 멀다 하고 외박을 하기 시작한 것이죠. 처음에는 당직이라는 남편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었는데 저의 의심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은 여느 때처럼 병원에서 밤을 샌다며 집에 못 들어온다고 하더군요. 그런데 그날은 제가 너무 곰같이 가만히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남편이 솔직하게 말한 건지 확인하러 남편의 병원을 찾아갔어요. 그런데 남편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다른 의사 선생님이 계셨답니다. 저 선생님, 저 박지무 선생님 아내 되는 사람인데요. 그이는 어디 갔나요? 박 선생이요? 진작에 퇴근했죠. 그리고 남편의 동료 의사 선생님은 제 남편은 당직을 잘 서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교수까지 올라간 의사가 당직을 이렇게 자주 서겠냐고 말하더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가슴이 철렁하며 두 다리를 떨었습니다. 이윽고 무거운 두 다리를 질질 끌며 병원 밖으로 나온 저는 병원 앞 벤치에 앉아 곰곰이 생각해 보았죠. 생각을 정리하자 남편은 저를 속이고 다른 누군가를 만나러 나간 게 분명하다는 판단을 내렸어요. 그리고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 한참을 고민했답니다. 이튿날 남편이 집에 들어왔을 때 저는 아무것도 모른 척했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고 하더라도 다 이해할 생각이었습니다. 가정을 지키는 게 저에겐 가장 중요했거든요. 그렇게 남편의 휴대전화를 손에 쥘 수 있는 순간을 기다리다가 어느 새벽에 깊이 잠든 남편을 확인하고 휴대전화를 들고 거실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남편의 휴대폰은 잠금 장치조차도 되어 있지 않더군요.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여차저차 문자 내역을 보자 김 선생이라는 사람과 많은 대화를 나눈 내용을 볼 수 있었습니다. 오늘 점심 뭐 먹을까? 자기 오늘 밤 어때? 어제 자기 너무 거칠었어. 오늘은 부드럽게 부탁해. 등등. 제 눈을 뽑아버리고 싶을 만큼 불쾌한 단어들이 난무했어요. 그건 어느 곰 같은 여자가 봐도 더러운 외도의 흔적이었죠. 저는 김 선생의 전화번호를 제 휴대전화에 저장하고 다시 방으로 들어가 남편 옆에 누웠습니다. 하지만 더럽게 느껴진 남편의 옆자리에서 잠들 자신이 없어 베개를 가지고 거실 소파에 누워 잠을 청했어요. 그리고 며칠이 지나 남편이 세미나를 가는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전 이때다 싶어서 김 선생에게 연락을 하기로 했어요. 그런데 너무 떨려서 전화를 걸기 힘들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김 선생이라는 여자에게 문자를 남기게 되었죠. 박진무 선생님 아내입니다. 무슨 일로 연락드린지 아시겠죠? 오늘 중으로 만났으면 합니다. 그렇게 문자를 보내놓고 저는 답장을 기다렸지만 한참을 기다려도 답장은 오지 않았어요. 혹시 남편에게 연락해서 고자질 하는 게 아닐지 걱정이 되었지만 몇 시간 뒤에 다행히 답장이 왔습니다. 아, 네. 제가 수술을 하고 나와서 이제야 문자를 확인했습니다. 먼저 연락을 다 주시고 고맙네요. 오늘 저녁에 만나도록 하죠.
시간과 장소는 제가 정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상간녀의 당당한 태도에 열불이 났어요. 하지만 이성을 찾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복잡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바람을 피운 건 이미 벌어진 일이었고, 오늘은 상간녀를 만나 남편과 헤어지도록 하게 하면 끝날 일이었죠. 몇 시간 뒤 남편이 일하는 병원 근처 카페에 들어선 저는 상간녀가 누군지 한눈에 알아볼 수 있었어요. 가장 예쁜 여자를 찾으면 될 일이었으니까요. 김 선생님. 아, 네. 사모님이시군요. 앉으세요. 커피는 제가 미리 주문해 놓았어요. 아메리카노 괜찮으시죠? 침착하다 못해 친근하게 대하는 상간녀의 태도에 속에서 불같은 화가 끓어올랐습니다. 하지만 교양스럽게 이기고 싶은 마음에 저 또한 다정하게 말했어요. 생각한 것보다 나이가 좀 있으시네요. 젊은 여자를 만나는 게 아닌가 싶었는데 말이죠. 맞아요. 저와 박 선배는 학교 선후배 사이였어요. 그리고 몇 년 전에 여기 병원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죠. 그렇게 선배와 저는 사랑하게 되었고요. 우리는 사모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그 이상으로 깊은 사이예요. 저는 상간녀의 말에 무슨 말로 대답할지 생각하다가 그럴 리가. 당신은 그냥 잠시 즐기는 사이예요. 제 남편이 그러던데요. 잠자리가 재밌어서 실수한 거라고. 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상간녀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선배가 그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건 사모님도 알고 저도 알죠. 거짓말하지 마세요, 사모님. 이라고 승리의 미소를 짓더군요. 저는 너무 화가 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럼 도대체 무슨 사이인데요? 당신하고 제 남편이요. 곧 선배가 이야기할 거예요. 사모님과 이혼하겠다고 말이죠. 20년 전 선배와 저는 죽고 못 살 만큼 사랑했던 사이예요. 물론 헤어지긴 했지만 세월이 흘러 다시 만나니 서로에 대한 사랑이 다시 피어오른 거죠. 우리는 절대 헤어질 수 없는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모님은 이혼 서류에 도장만 찍으시면 됩니다. 어차피 선배는 사모님 거들떠보지도 않잖아요. 뭐하러 그렇게 사시려고 해요? 사모님도 다시 시작하시기에 늦지 않은 나이세요. 충분히 다른 사람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알아요? 저와 선배처럼 운명의 상대를 만나게 될지. 제 말 이해하셨죠? 상간녀의 말이 끝나자 제 온몸은 사시나무처럼 떨렸어요. 제 앞에서 남편과 사랑하는 사이라며 제가 걸림돌이라는 말을 듣는데 미칠 것만 같았죠. 그동안 남편을 위해 헌신하고 사랑한 세월을 생각하며 이를 악물었지만 도저히 참을 수가 없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마시고 있던 커피를 들고 상간녀의 얼굴에 뿌렸어요. 그러자 그 여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물티슈를 꺼내서 얼굴을 닦는 겁니다. 그러면서 제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이 정도면 됐죠? 그럼 저 먼저 일어날게요. 저는 돌아서서 나가는 상간녀를 멀뚱히 보고만 있었어요. 마음 같아선 따라 나가서 머리채를 휘어잡고 싶었는데 몸이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튿날 남편이 세미나에서 돌아왔고 아이들이 잠들 때까지 기다렸다가 말을 걸었어요. 여보, 우리 이야기 좀 해. 피곤해. 내일 하면 안 될까? 김 선생 이야기야. 남편은 제 입에서 김 선생의 이름이 나오자마자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저를 빤히 쳐다보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있더라고요. 당신 그 여자랑 바람 피운 건 알고 있어. 그리고
어제 만나서 얘기도 나누었어. 그래? 무슨 얘기했어? 당신이 나랑 이혼하고 그 여자한테 간다고 하던데 사실이야? 당황한 남편은 아무런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뭐야? 잘못했다고 싹싹 빌어야 하는 거 아니야? 정말 그 여자랑 새살림이라도 차리겠다는 거야? 5분 정도 시간이 지나자 꿀먹은 벙어리처럼 멀뚱히 앉아있던 남편은 입을 떼더군요. 야, 우리 솔직해지자. 당신이랑 나 애들 때문에 같이 사는 거잖아. 우리가 애들 낳고 제대로 관계를 한 적이나 있냐? 우리 사랑이 식은 건 오래전이잖아. 그러니까 이참에 각자 갈 길 가자. 그건 당신이 나를 피한 거잖아. 나는 당신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했다고. 난 당신을 사랑하고 있단 말이야. 당신 나한테 프로포즈 한 날 기억 안 나?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하겠다며. 왜 그 약속 지키지 않는 거야? 난 그 순간을 아직도 또렷이 기억한단 말이야. 그런데 이게 뭐야? 당신은 날 처참히 짓밟았어. 정말 가슴이 아파 미치겠다고. 남편에게 언성을 높인 저는 다시 이성을 찾아 말을 이었습니다. 지금 당신이 그 여자한테 빠져서 모르겠지만 난 변한 적 없어. 여전히 당신을 사랑한다고. 내가 당신을 이해하겠다잖아. 제발 정신 좀 차려. 그러자 남편은 날카롭게 눈을 뜨고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며 말했습니다. 야, 거울 좀 봐라. 누가 너랑 침대에 눕고 싶겠냐? 지금껏 잘난 남편 덕분에 이 정도 먹고 살았으면 만족해야지.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각자 갈 길 가자. 그동안 참아왔는데 당신이랑 한 침대에서 자는 거 역겨워. 그리고 사랑? 참, 당신은 아직도 옛날 기억에 갇혀 사는 거야. 사람은 누구나 변해. 그게 자연의 섭리라고. 당신은 나 안 미워? 정 떨어지지 않냐고. 거머리처럼 달라붙지 말고 이제 그만 떨어져 주라. 뭐? 거머리? 내가 당신한테 그런 존재였구나. 그동안 어떻게 참았어? 내가 그렇게 역겨웠으면 진작 말을 하지. 그럼 더 빨리 자유로웠을 거 아니야. 나라고 그러기 싫었겠냐? 애들 때문에 억지로 참은 거지. 이제 애들도 다 아는 나이가 됐으니까 우리 이쯤에서 쪽내자. 분노에 가득 찬 저는 남편에게 뺨을 날리려고 손을 들었어요. 하지만 남편의 굵직한 팔뚝이 제 손을 막아냈고 되려 제가 뺨을 맞고 말았습니다. 그 순간 딸아이들이 안방으로 들어와 저를 감싸 안았어요. 그리고 눈에 불을 켜고 남편에게 화를 내더군요. 큰딸이 말했습니다. 아빠가 뭔데 엄마를 때려. 바람 피우는 것도 모자라.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 정말 불결해. 그러자 남편은 어디서 눈을 부라려? 니들이 먹고 자고 입고 쓰는 돈이 누가 주는 건지 알고 가보는 거야? 도대체 애들 골고루 어떻게 했길래 애들이 이 모양이야? 재수 없으려니까. 긴 말할 거 없어. 적당히 위자료 챙겨줄 테니까 당신이 애들 데리고 살아. 이번 주 안으로 이혼 서류에 도장 찍고 법원에서 봐. 라고 말을 했어요. 딸들은 남편과 이혼하고 셋이 새 출발하자고 했고 저도 더는 다른 여자에 미쳐있는 남자와 한 집에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전 법원에 나가지 않았어요. 오만 정이 떨어진 남편을 붙잡고 싶어서가 아니라 합의 이혼을 해주게 되면 재산 분할을 제대로 못 받을 게 뻔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변호사를 선임해 재산의 절반을 요구하는 소송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어이가 없다며 본때를 보여주겠다고 하더군요. 그러면서 그이는 우리나라 최고 로펌의 변호사를 선임했어요. 법정 다툼이 있었지만
비싼 변호사는 확실히 다르더군요. 외도의 증거를 수집하지 못한 제 탓에 남편이 결국 승소하고 말았답니다. 결국 저는 작은 아파트와 소액의 위자료만을 받는 걸로 판결이 났어요. 그냥 남편이 준다는 위자료를 받고 끝낼 걸 하는 후회가 들었습니다. 저는 괜찮았지만 넓은 집에서 살다가 좁은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어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했어요. 그래도 착하게 자라준 아이들은 되려 저를 위로했네요. 하지만 남편에게 받은 적은 위자료로는 아이들과 생활하기에 턱없이 부족했습니다. 아이들이 스스로 알바를 해나가겠다며 저를 안심시켰지만 저는 아직 학업 중에 있는 아이들에게 알바를 시키고 싶지 않았네요. 그렇게 남편의 그늘에서 벗어난 저는 직장을 구하게 되었어요. 하지만 경력 단절 주부라 이력서를 넣어도 오라는 곳은 거의 없었습니다. 그래서 몸이 고되더라도 보수가 좋은 곳을 찾아냈죠. 그리하여 호텔 청소부로 취직하게 되었네요. 면접관은 별다른 질문을 하지 않고 일을 할 수 있냐고만 물었어요. 저야 당연히 시켜만 주면 열심히 하겠다고 대답했고요. 호텔 청소일은 보수도 좋았고 일하는 시간도 마음에 들어 바로 일을 시작했어요. 그렇게 막상 아이들과 새로운 삶을 살아보니 꽤 재밌고 행복했습니다. 일을 하고 인정을 받고 월급을 받으니 제가 더 나은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도 들었고요. 그렇게 평화롭게 1년이라는 시간을 열심히 살아갔어요.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다른 기회가 찾아올지도 모른다는 착각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착각은 현실이 되어 제 앞에 나타나게 되었네요. 그날은 어느 평일 오후의 시간이었어요. 저는 여느 날처럼 호텔방을 돌아다니며 청소를 하고 퇴근하려는데 누군가 제 손목을 잡는 거예요. 뒤를 돌아 그 사람의 얼굴을 본 순간 저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조강지처인 나를 버리고 떠났던 전 남편이었거든요. 저는 그이의 손을 뿌리치고 나가려는데 그이는 저와 잠깐 이야기를 하자며 레스토랑으로 절 데리고 갔어요. 혹시라도 애들 키우는데 고생이라며 콩고물이라도 주나 하는 생각에 일단 못 이기는 척 남편을 따라갔네요. 잘 지냈어? 애들은 어때? 잘 있어. 보면 몰라? 당신 없이도 우린 잘 살고 있어. 왜? 지금 내 꼴이 우습니? 동정할 필요는 없으니까 할 말 있으면 빨리 하고 사라져. 상간녀와 살림 차린 남편과 무슨 할 말이 있겠어? 그런데 남편은 까칠하게 나오는 제 태도에도 불구하고 제 손을 잡는 게 아니겠어요? 제 손을 잡은 그의 표정은 애절해 보였어요. 당황한 저는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더러운 손 치워! 라고 말하며 손을 빼버렸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울먹거리며 저에게 사과하기 시작했어요. 여보, 정말 미안해. 내가 생각이 짧았어. 어쩌다가 한눈을 팔아서 이렇게 되고 말았지. 그 여자랑 살아보니까 당신이 얼마나 착하고 좋은 사람인지 알겠더라고. 김 선생이랑 사는 거 죽을 지경이야. 이기적인 태도에 매달 요구하는 터무니없는 생활비에 집안일은 나 몰라라 하고. 결정적으로 그 여자는 나를 존중하지 않아. 자존심 상한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었다니까. 진작부터 정이 떨어졌는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 그런데 오늘 당신을 보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 알 것 같아. 여보, 그동안 나 당신 생각 많이 했어. 찾아갈 용기가 없어서 못 갔지만 나 매일같이 당신을 그리워했어. 여보, 정말 미안해. 나 다시 받아주면 안 될까?
나 당신 없이 못 살 것 같아. 제발. 전 남편과 호텔에서 재회하게 되는데 이럴 줄은 꿈에도 몰랐네요. 그이의 말을 들은 저는 어이가 없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말했죠. 왜? 당신 새 마누라가 밥도 안 차려줘? 밥일도 이젠 별로야. 당신 그 여자랑 그 짓거리 하려고 나랑 이혼한 거잖아. 안 그래? 여보, 지난 일은 모두 잊어주면 안 될까? 내가 잘할게. 당신한테 모든 걸 바쳐서 사랑하며 살도록 할게. 그러니 제발 나 좀 받아주라, 응? 저는 전 남편이 용서를 구하는 모습에 머릿속으로 딸 아이들을 떠올렸어요. 그리고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마음에 확신이 섰답니다. 그 여자랑은 이혼 얘기라도 했어? 아니, 아직. 그런데 당신만 날 받아준다면 당장 이혼 도장 찍고 올게. 정말이야. 그래, 도장 찍고 와. 나도 당신하고 다시 합치는 거 괜찮은 생각 같아. 아이들을 위해서라도 당신이 돌아온다면 받아줄 의향이 있어. 그러니까 빨리 돌아와. 오래 못 기다려. 정말? 당신도 나랑 같은 마음이었다니. 역시 우린 천생연분이 분명해. 내가 그 불려오는 빠른 시일 내로 떨궈버릴게. 그이의 들뜬 목소리를 듣는데 너무 역겨웠어요. 하지만 저는 꾹 참고 남편에게 다시 말했죠. 당신이 그 여자랑 이혼하고 온다고 해서 무조건 받아주는 건 아니야. 당신 재산의 반을 넘겨줘. 그리고 아파트도 내 명의로 한 채 해주고. 나 당신이랑 상간녀가 살던 집에 들어갈 생각은 추호도 없어. 그렇다고 나와 아이들이 사는 좁은 집에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도 그렇잖아. 우리 딸들이 좁은 집에서 지내는 거 당신도 마음에 걸렸지? 아파트라면 요즘 신축 아파트 많으니까 좋은 곳으로 이사하면 되지. 그런데 재산의 절반을 달라고? 우리 다시 합치면 어차피 내 돈이 당신 돈이 되는 건데 그렇게 해야겠어. 제 요구를 흐지부지 넘어가려는 남편에게 다시 말했습니다. 그렇게 해야겠어. 당신이 나중에 또 바람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난 확실한 게 좋아. 나와 애들하고 다시 시작하고 싶으면 그 정도는 감수해야 해. 제 화건의 남편은 그래. 당신이 원하는 거 다 들어줄게. 라고 말하며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더러운 감정이 올라왔지만 마음을 비우고 그에게 제 손을 내주었네요. 그리고 며칠 뒤 전 남편은 저에게 아파트를 사주겠다며 함께 부동산으로 가게 되었고 몇 시간 동안 집을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새 아파트를 매입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남편이 재산의 절반은 저와 재결합을 하면 주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며칠 뒤 남편의 상간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과는 다르게 그쪽에서 먼저 연락이 온 거였죠. 여보세요? 사모님, 오랜만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한다는 건 알고 있죠? 저는 그 말에 상간녀가 했던 것처럼 저도 똑같이 말했습니다. 물론이죠. 시간과 장소는 제가 문자로 남겨드릴게요. 그렇게 말하고 제가 먼저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이튿날 저는 카페에 먼저 도착해서 상간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약속 시간보다 10분이 지나자 초췌한 얼굴의 상간녀가 제 앞에 의자를 끌고 앉더라고요. 저는 옅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무슨 안 좋은 일이라도 있어요? 얼굴이 거칠어요. 그러자 상간녀는 한쪽 입꼬리를 올리며 헛웃음을 지으며 말했어요. 뭐라고요? 안 좋은 일? 그걸 몰라서 물어요? 아줌마같이 남편한테 재결합하자고 했다면서요? 아줌마는 자존심도 없어요?
그이는 한 번 버리면 두 번, 세 번도 버리는 사람이라고요. 그걸 알면서도 재결합을 하겠다는 거예요? 상간녀는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급기야 저를 아줌마라고 부르더군요. 고상한 척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던 모습은 어디로 가고 말이에요. 저는 그런 상간녀의 모습에 힘을 받아 침착하게 생각하고 또박또박 말했어요. 네, 이제라도 제가 다시 주워가려고요. 왜요? 그이가 아까운가 봐요. 우리 자기에게 듣기로는 요즘은 밤일도 별로라던데. 원래 상간녀들은 그 짓을 잘해야 빌부터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좀 하지. 버려지는 건 한순간이라니까. 당신이 이혼 도장을 찍든 안 찍든 상관없어요. 난 그이하고 다시 합칠 생각이니까요. 그러자 상간녀는 제 말에 분노하며 제 얼굴에 커피를 쏟았어요. 하지만 저는 아랑곳하지 않고 준비해온 물티슈를 꺼내 얼굴을 닦으며 그러게 남편 관리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이 정도면 됐죠? 이만 갈게요. 라고 말하고 카페로 나왔답니다. 그 순간 너무 통쾌했어요. 상간녀가 저에게 주었던 모욕을 고스란히 돌려주었으니 말이에요. 저는 카페에서 나오고 남편에게 전화를 걸어 상간녀와 만난 걸 이야기했습니다. 그러자 남편은 이혼 소송을 걸겠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하더군요. 저는 그런 남편에게 완전히 깨끗한 싱글이 되면 찾아오라고 통보를 했습니다. 그리고 2달 정도가 지난 후 남편의 상간녀와 깨끗이 갈라섰다고 하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은 바로 저를 찾아왔어요. 우리는 카페에서 만났어요. 그날 남편은 왜 아직도 이사를 하지 않았냐고 물었고 저는 지금 딸아이들의 시험 기간이라 나중에 할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당신 나랑 다시 합치려면 재산 절반은 줘야 한다는 거 잊지 않았지? 그 돈 지금 좀 줬으면 하는데. 지금? 한두 푼도 아니고 그 큰 돈을 한꺼번에? 뭐야? 나랑 합치고 싶다더니 돈은 아까운가 보지? 내가 당신을 받아주는 조건은 당신의 재산이야. 그게 아까우면 그 불려우한테 다시 돌아가든가. 그러자 전 남편은 아니야. 당장 줄게. 은행 다녀올 테니까 여기서 기다려. 라고 말하고 뛰쳐나갔습니다. 그리고 2시간 뒤 제 통장에는 엄청난 목돈이 들어왔답니다. 저는 그 순간 딸아이들과 고속버스를 타고 있었어요. 전 남편이 상간녀와 이혼 소송 중일 때 남편이 사준 아파트를 되팔고 다른 지역에 집을 사두었거든요. 게다가 이제는 목돈도 생겼으니 저와 딸들은 더 좋은 곳으로 떠나게 된 거지요. 그렇게 버스 안에서 딸들과 기분 좋게 음악을 듣고 있었는데 남편에게 계속 전화가 걸려왔어요. 하지만 저는 전 남편의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가 그랬던 것처럼 애간장을 태워보려고 그랬죠. 끝까지 무시하려고 했는데 전 남편에게 마지막 인사는 해야 할 것 같아 마지막으로 걸려온 전화를 받아주었네요. 여보, 어디야? 카페에 없길래 지금 당신 집으로 왔거든. 근데 빈집이네. 새 아파트로 벌써 이사 온 거야? 아니, 그 아파트 팔았어. 다른 데로 이사하려고. 그러자 남편의 목소리가 떨리더군요. 어디로?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이사를 가더라도 내가 일하는 병원에서 가까운 데로 가야지. 어디로 가는 건데? 어떡하지? 당신이 일하는 병원이랑 한참 먼 데로 가는데. 기왕 이렇게 된 거 당신 혼자 잘 살아. 무슨 말이야? 혼자라니. 당신 돈 잘 받을게. 지금까지 못 줬던 아이들 용돈
앞으로 줄 용돈 한꺼번에 줬다고 생각해. 뭐야, 당신 나 가지고 논 거야? 그럼 미쳤다고 내가 당신이랑 합치냐? 이 천벌 받을 놈아. 평생 지금처럼 쓰레기로 살아. 그제야 진실을 알게 된 전 남편은 울먹거리며 여보, 제발 돌아와. 난 당신 없으면 못 살아. 아이들도 너무 보고 싶어. 날 미워해도 좋으니까 다시 받아줘. 내가 일하는 병원 근처가 아니어도 좋아. 내가 당신 있는 곳으로 가서 다른 병원에 가면 되지. 그러니까 지금 어디로 가는지 알려줘 제발. 이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전 남편의 호소에 당신이랑 나 각자 갈 길 가자. 기억 안 나? 당신이 나한테 했던 말이잖아. 그러니까 앞으로도 각자 갈 길 가자. 돈은 잘 쓸게. 그리고 거머리처럼 들러붙을 생각 말고 조용히 떨어져. 나랑 아이들 찾을 생각 말고. 라고 소리치고 전화를 끊어버렸네요. 그렇게 전 남편에게 잊지 못할 뜨거운 맛을 보여줬습니다. 저희가 버스를 타고 도착한 곳은 전주였습니다. 저희 세 식구는 맛있는 전주 비빔밥을 먹고 이사한 집으로 향했어요. 짐 정리를 다 하고 저와 아이들은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딸아이들도 제가 무슨 작전을 펼쳤는지 알고 있었거든요. 두 딸은 저에게 아주 잘했다며 자랑스럽다고 했어요. 아이들은 전 남편이 너무 미워서 어떻게 복수할지 생각만 했었는데 제가 나서서 전 남편을 무너뜨리자 통쾌하고 기쁘다며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전주로 이사 온 이유는 여기가 제 고향이기 때문이에요. 친정 부모님도 여기서 살고 계셨거든요. 이튿날 저는 딸들을 데리고 친정집을 찾아갔어요. 그동안 찾아뵙지 못했던 이유를 설명하고 통쾌한 복수까지 들려드렸죠. 부모님은 어떤 결과든지 제가 행복하기만 하면 됐다고 하시더군요. 그리고 전 남편을 더는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그 이유는 미워할 가치가 없으니 기억에서 완전히 지워버리는 게 제 정신에 이롭다는 거였네요. 그리고 말끝에서는 다른 남자를 만나보라고 부추기셨네요. 옆에서 듣고 있던 딸들도 제가 아직 젊으니 좋은 사람이 생기면 얼마든지 만나라고 말해줬고요. 그렇게 전주로 이사한 저와 딸들은 주말만 되면 친정집을 찾아갔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부모님과 딸들의 말처럼 저에게도 새로운 사랑이 찾아왔어요. 그 사람도 이혼의 아픔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저희는 동네에서 자주 마주치다가 인연이 되었답니다. 하지만 저도 그 남자도 결혼은 원하지 않았어요. 예쁘고 아름다운 사랑을 키워가는 연인으로만 지내기로 했답니다. 게다가 저희 딸들과 제 남자친구의 딸이 친해져서 자주 왕래하는 사이가 되었네요. 꼭 결혼을 하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하고 재밌는 날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얼마 전 남편의 소식을 듣게 되었어요. 저는 알고 싶지 않았는데 남편과 함께 일했던 간호사가 문자를 보냈더라고요. 전 남편은 병원에서 불륜남으로 소문이 자자했는데 병원장이 바뀌면서 인성에 문제 있는 의사들을 모두 잘라냈다네요. 게다가 새로운 병원장이 다른 병원에도 이 사실을 알려서 전 남편이 다른 병원에서 일을 못하도록 매장을 시켰다는 겁니다. 이제 의사짓으로 돈 벌어먹을 방법은 자기 능력으로 개인 병원을 내는 수밖에 없는 거죠. 저는 간호사가 보내준 소식을 읽으며 전 남편이 불쌍하고 안타깝다는 생각이 하나도 들지 않았고 드디어 하늘이 벌을 내리는구나 하며 기쁜 마음이 생겼네요. 물론 저도 잘한 건 없습니다.
이혼이라는 게 쌍방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한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곰처럼 살지 않고 적당히 여우처럼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 마음으로 지금 남자친구에게도 밀당을 하고 있으니 잘하고 있는 게 맞겠죠? 지금 글을 쓰는 이 순간 저희 세 식구는 행복한 삶을 살고 있네요. 아마 제 평생 중 요즘이 가장 행복한 것 같답니다. 여유롭게 시간을 보내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하기도 하면서 말이죠. 지금까지 배신과 복수에 대한 저의 이야기였습니다.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모두 안녕히 계세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중반 남자입니다. 현재 취업을 위해 공부하면서 형이 운영하는 가게에서 일하고 있고 그 일을 통해 용돈을 받으며 생활하고 있습니다. 최근 저에게 일어난 나름 재미있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저는 2살 연상의 여자를 좋아했습니다. 그녀는 꽤나 콧대가 높은 사람이었죠. 저는 나름대로 그녀에게 제 마음을 표현했고, 그녀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그녀의 마음에 들기 위해 돈을 아끼고 아껴서 선물도 사주고 밥도 사주곤 했습니다. 완전 호구였던 거죠. 제가 선물도 주고 밥도 사주면 그녀는 제 팔짱을 끼며 오빠밖에 없다 며 고맙다고 하곤 했습니다. 이제 그녀에게 고백할 날만 남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녀가 갖고 싶어 하던 선물을 준비해 그녀에게 고백할 준비를 마쳤고 그녀가 기다리고 있는 카페로 갔습니다. 미니야, 오빠 왔어. 손에 들고 있는 거 뭐야? 내가 저번에 말했던 거야. 응, 갖고 싶다고 해서 샀어. 미니, 너랑 진짜 잘 어울리겠다. 대박, 오빠 진짜 짱이다. 고마워. 저기 미니야, 나 실은 너한테 할 말이 있는데. 아, 오빠 잠깐만. 여보세요? 응, 왔어. 알겠어. 나갈게. 미안 오빠. 나 일이 생겨서 지금 나가봐야겠다. 미안해. 이건 잘 쓸게. 그럼 언제 또 시간 돼? 나 할 말 있는데 내가 연락할게. 그녀는 전화통화 후 급히 나갔습니다. 창문으로 떠나는 그녀를 보니 웬 외제차를 타고 다른 남자와 함께 가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그녀에게 연락했지만 답이 없었습니다. 며칠 후 친구에게 들으니 제가 완전 호구 잡힌 거라고 소문이 다 났다고 하더군요. 호구도 이런 호구가 없다 며 떠들고 다녔답니다. 저는 그녀를 정말 좋아했기 때문에 진심으로 마음을 표현했지만 그녀는 뒤에서 저를 까내리고 있었더군요. 그 이후로 저는 살을 빼고 외모를 가꾸며 자기 관리를 하며 지냈습니다. 그리고 시험 준비를 하면서 공부를 하다가 형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친구가 술 한잔 하러 왔습니다. 야, 대박인 거 알려줄까? 뭔데? 걔 있잖아. 내 첫사랑 미니. 요즘 다단계에 빠져서 애들한테 연락하고 장난 아니래. 그러다 민수랑 술 먹고 있는데 술집에서 만난 거야. 친한 척하면서 너 연락처 아냐고 물어보더라. 대박이지? 걔도 진짜 염치 없다. 나한테 연락할 생각을 했대. 그래서 내가 내 연락처 알려줬다. 돌았어? 내 연락처를 왜 알려줘? 너 사장이라고 그랬거든. 그러니까 완전 눈이 초롱초롱해졌다고. 이번 기회에 너도 나름 복수해봐. 그날도 우리 있는데 물건 팔려고 엄청 얘기하다 갔어. 사주는 척하면서 너도 한번 약 올려봐. 친구 말을 들으니 솔직히 좀 솔깃하긴 했습니다. 그래도 설마 저한테 연락을 하겠나 싶어 잊고 있었어요. 저는 가게에서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손님이 들어오더군요. 어서 오세요. 진혁 오빠. 와,
진짜 뻔뻔하게도 친구가 알려주자마자 가게로 찾아왔더군요. 김민희, 와, 오빠 여기서 뭐해? 이게 얼마만이야? 너무 반갑다. 그러게, 오랜만이다. 반갑네. 오빠 바빠? 시간 괜찮으면 오랜만에 만났는데 얘기 좀 더 하면 좋을 텐데. 저는 정말 뻔뻔한 태도에 너도 한번 당해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수연아, 형 잠깐 나갔다 올게. 혼자 홀 좀 봐줘. 네, 다녀오세요. 잠깐 근처 카페 갈래? 응, 너무 좋아. 그녀는 제 팔짱을 끼며 찰싹 달라붙었습니다. 카페에 앉아 얘기를 나누었습니다. 오빠, 진짜 더 멋있어졌다. 운동 많이 했나 봐. 그리고 가게는 오빠가 사장인가 봐. 아, 뭐 그렇지. 오빠, 공부만 열심히 하길래 이런 가게 차릴 줄은 몰랐네. 그래도 오빠 여전히 너무 멋있다. 내가 대학 다닐 때 오빠 진짜 좋아했던 거 알지? 그랬나? 난 네가 내 연락 안 받아서 그 이후로 못 봤던 거 같은데. 내가 설마 내가 번호가 바뀌었나? 그래서 오빠랑 연락이 안 됐나 보다. 그래, 그랬을 수도 있겠다. 잘 지냈지? 그냥 그렇지 뭐. 안 그래도 오빠 오랜만에 생각나서 보고 싶었는데 어쩜 이렇게 딱 마주치지? 우리가 인연이긴 한가 봐. 그치? 그러게. 아, 근데 아까 가게에는 혼자 술 마시러 온 거야? 응. 아, 친구랑 만나기로 했는데 오빠 만나서 다음에 보자고 했지. 너무 반가워서 저는 그녀와 계속 연락하며 지냈습니다. 만나면서도 그녀는 계속 이것저것 저한테 권유하더군요. 좋다면서 그러는 와중에 자기가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저한테 사달라는 듯이 어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그중 작은 선물을 하나 해주었습니다. 나름 신뢰감을 주기 위해서요. 오빠, 이거 좀 사주면 안 돼? 나 이번에 실적 채워야 된단 말이야. 응, 제가 반응이 별로 없자 이제는 대놓고 사달라고 하더군요. 얼마나 사야 되는데? 300 정도만 사주면 돼. 응, 알겠어. 그럼 너는 나한테 뭐 해줄 거야? 오늘 밤에 나랑 같이 있을까? 미니가 날 얼마나 만족시켜주는지 볼까? 저는 그녀에게 먼저 호텔에 가서 기다리라고 했습니다. 가게 정리만 하고 간다고요. 그녀는 신나서 준비하고 있을 테니 빨리 오라며 들떠 있었습니다. 1시간 정도 지나고 저는 룸으로 올라갔습니다. 비싼 와인이랑 룸서비스 음식 비싼 것들을 잔뜩 시켰어요. 룸으로 올라가니 기다렸다는 듯이 그녀가 안기며 키스를 했습니다. 한참 키스를 하다가 저는 그녀를 진정시켰습니다. 와인 한잔하면서 분위기 좀 내야지. 진짜 로맨틱하다. 주문한 룸서비스가 도착했고 그녀는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뭘 이렇게 많이 시켰어? 이거 되게 비싼 와인인데. 아, 미니한테 내가 이 정도도 못 해줄까봐. 맛있게 먹어. 아, 그리고 오빠가 호텔 비용이랑 제품 주문할 비용에서 내일 400만 원 보내줄게. 그걸로 주문해. 아, 진짜 오빠가 최고야. 고마워. 그녀는 신이 나서 와인을 홀짝홀짝 마시며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그녀는 저를 만족시키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오빠, 어때? 좋았어? 응, 좋았어. 오늘 기분이 너무 좋다. 나도 너무 좋아. 사랑해, 오빠. 그녀는 제 품에 안겨 잠이 들었고, 저는 새벽에 몰래 나왔습니다. 잘 먹었다. 이제 정신 차리고 똑바로 살아라. 쪽지를 남겨두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다음날 아침 전화가 오더군요. 전화를 받았더니 소리를 지르며 욕을 해댔습니다. 바보같이 제가 돈 줄 알고 실적 채워야 돼서 자기 카드로 미리 제품 결제도 다 했다고 하더군요. 화가 나서 소리를 질러대는데 얼마나 통쾌하던지 차단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가게에 찾아오면 저 모른다고 하라고 했습니다. 어차피 시험 준비가 잘 돼서 형 가게에서 일하는 것도 그만둘 생각이었거든요. 그렇게 저를 호구 취급하며 뻔뻔하게 다시 들러붙던 그녀에게 복수를 하니 속이 후련했습니다. 이제 다시는 연락 오지 않겠죠. 덕분에 비싼 와인이랑 음식도 먹어보고 너무 좋았습니다. 다만 그녀에게 복수를 하고 나니 한 가지 아쉬운 건 그날 밤이 정말 좋았는데 그 기분을 이제 느낄 수 없다는 게 아쉽네요.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얼마 전 하나뿐인 외동아들을 장가보낸 50대 중반의 남자입니다. 아들이 결혼하고 행복한 가정을 꾸리는 것이 제 인생의 목표였습니다. 그만큼 바래왔던 결혼이지만 사실 마음속으로 온전히 축복할 수만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 이유는 아들이 결혼하겠다고 여자친구를 집으로 데리고 왔을 때 저는 예비 며느리의 얼굴을 보고 소스라치게 놀라고 말았습니다. 지금으로부터 3년 전 동네 친구들과 함께 나이트클럽에 간 적이 있습니다. 저는 서울이 아닌 지방에 살고 있어서 우리 동네에 나이트클럽이라고 해봐야 딱 두 곳이 있는데 하나는 20대 어린 친구들이 주로 가는 나이트클럽이고 나머지 한 곳은 중년부터 젊은 친구들까지 다 같이 오는 그런 곳이었어요. 저희 친구들은 전부 남자들이고 신나게 춤추며 놀고 있었는데 스테이지에서 한 젊은 아가씨가 너무나도 흥겹게 춤을 추고 있더라고요. 그곳은 젊은 사람이 많이 오는 곳이 아니었기 때문에 자주 볼 수 있는 광경은 아니었습니다. 노래가 바뀔 때마다 어떤 음악에는 발랄하게, 어떤 음악에는 매혹적으로 춤을 추는 그 모습에 저는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저보다 훨씬 어려 보이는 아가씨였어요. 그런 나이 차이도 극복하게 만들어주는 곳이 바로 나이트클럽 아니겠습니까? 저는 웨이터에게 팁을 주고 춤을 추고 있는 그 아가씨와 부킹을 시켜달라고 부탁했고 아가씨는 얼마 지나지 않아 웨이터에게 이끌려 제 옆에 앉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예쁘더라고요. 나이는 20대 후반이나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운동을 하는지 탄탄한 몸매에 약간 까무잡잡한 피부가 굉장히 매력적으로 보였습니다. 우리는 서로 나이도 있고 함께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며 친해졌어요. 의외로 그녀도 연상의 남자에게 거부감이 없어 보였고 그 덕분에 같이 술도 마시고 블루스 타임에는 두 손을 잡고 춤도 추었습니다. 이대로 헤어지기 아쉬워서 2차로 술을 한 잔 더 하자고 그녀를 데리고 나왔고 단둘이서 근처 포장마차에서 술을 한 잔 더 마신 후 그녀와 밤을 함께 보내게 되었습니다. 정말 그녀의 춤만큼이나 열정적이고 뜨거운 밤이었고 오랜만에 느껴보는 이런 느낌에 너무나도 행복했어요. 서로가 서로의 나이 차이를 느낄 수 없을 만큼 저희 둘은 모든 것이 잘 맞았고 제가 결혼만 하지 않았다면 나이가 좀 더 어렸다면 바로 나와 결혼해달라고 프로포즈라도 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한 운명의 상대였습니다. 다음 날 아침 침대에서 일어나 둘 다 별다른 말 없이 각자의 집으로 헤어졌는데 번호라도 물어볼까 하다가 이런 예쁜 아가씨와 하루 즐겁게 놀았으면 그만이지. 미련을 남기면 안 될 것 같아서 쿨하게 보내줬습니다. 그리고 일상으로 돌아와 회사도 다니고 열심히 살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그날의 그녀와 그날 밤에 있었던 일들이 잊히지 않는 겁니다. 저도 이제 나이가 적지 않고 지금까지 살면서 다양한 여자를 만나고 경험도 많이 해봤지만 정말 그녀와 보낸 그날 밤은 너무 특별했어요. 그래서 한 번이라도 다시 만나고 싶어서
한동안 주말마다 그 나이트클럽을 찾아갔었는데 그날 이후로는 단 한 번도 그녀를 만난 적이 없었습니다. 웨이터에게 물어봐도 그날 이후로 그녀를 본 사람은 없었어요. 그렇게 마치 신기루처럼 제 앞에서 사라져버린 그녀를 그리워하며 날이 갈수록 제 상사병은 더욱 심해져만 갔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찾아다니던 이상형의 그녀를 제 아들이 데리고 올 줄은 몰랐어요. 그것도 결혼 승낙을 받기 위해서라니 더욱이 상황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와 그녀는 서로를 한눈에 알아보고 당황스러운 얼굴이 되었지만 아들과 제 아내에게 들킬까봐 내색할 수는 없었습니다. 아무 일 없다는 듯이 식사를 마치고 아들과 그녀를 보내놓고 나서도 떨리는 가슴이 도무지 진정되지 않더군요. 그 아가씨와 따로 이야기라도 해보고 싶었지만 상황과 분위기가 그럴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럴 리는 없겠지만 아들이나 아내가 제가 며느리와 나이트클럽에서 만나 하룻밤을 보냈다는 사실을 알기라도 한다면 저의 가정은 물론이고 아들의 가정까지 모두 엉망이 되어버릴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어요. 그날부터 걱정이 되어 밤에 잠도 오지 않았습니다. 혹시라도 예비 며느리가 아들에게 모든 사실을 폭로해버리면 어쩌나 하는 생각에 제 욕심이 아들의 인생까지 망쳐버릴 것 같은 두려움에 벌벌 떨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 고민하고 있던 차에 갑자기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오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광고 전화라고 생각해 받지 않았을 테지만 왠지 모르게 이 전화는 받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전화를 받았더니 역시나 바로 그 아가씨였습니다. 그녀는 제 아들에게 번호를 물어봐서 전화를 했다고 하며 일단 둘이 조용히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외딴 곳의 카페에서 그녀와 단둘이 만났는데 서로 시아버지와 며느리의 관계로 다시 만나게 될 줄은 상상도 못한 일이라 어색하기 그지없었습니다. 서로 아무 말 없이 커피만 홀짝이고 있다가 결국 며느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그리고 그녀가 제게 하는 말은 간단했습니다. 자신은 제 아들과 결혼을 무조건 하고 싶고 그날 밤에 있었던 일은 제발 비밀로 해달라고 그렇게만 해준다면 무슨 일이든 하겠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제가 원하던 일이라 잘 됐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제 못난 과거 때문에 아들의 앞길을 망치고 싶지는 않았어요. 게다가 그녀가 무슨 일이든 하겠다는 말이 많은 생각을 하게 만들더군요. 무엇이든 다 들어주겠다는 건가? 그녀도 혹시나 그날을 아직 잊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릿속이 복잡해져서 더 이상의 대화를 이어나가는 건 의미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그저 그녀가 하는 말의 뜻이 무엇인지 확인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일단 커피를 다 마시고 그녀를 제 차에 태우고 나왔습니다. 워낙 외진 곳에 있는 카페라 그런지 근처에 조용한 숙박업소들이 참 많더군요. 아마도 불륜 커플들의 데이트 코스인 것 같았는데 저희는 불륜 커플도 아니고 무슨 관계인지 참 애매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차를 몰고 그중 한 곳으로 들어가니 그 아가씨도 이 정도는 예상하고 있었는지 거부하거나 당황하는 기색은 없었습니다. 만약 이런 게 아니라고 싫다고 했다면 바로 사과했겠지만 그녀의 침묵은 제게 암묵적으로 동의하는 것이라고 여겨졌어요. 제가 차에서 먼저 내리자 한 10초 정도 그대로 조수석에 앉아있던 그녀는 뭔가 결심한 듯한 비장한 표정으로 저를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히 저를 따라 방으로 들어온 그녀는 문을 닫자마자 오히려 자기가 먼저 제게 거칠게 달려들었습니다. 제가 얼마나 만나고 싶었는지 아세요? 예비 며느리가 위외의 말을 하며 제게 달려들었고 저희는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순간 제 귀를 의심했지만 그녀도 저만큼이나 저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오히려 그런 아가씨를 안아주며
제 머릿속은 죄책감과 묘한 흥분으로 정신이 아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몇 년 전 그날 밤으로 돌아간 것처럼 뜨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저는 저만 그녀를 그리워하고 있을 줄 알았는데 그녀도 그날 밤을 잊지 못하고 저와 다시 만나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무슨 운명의 장난인지 서로 마주치지는 못했지만 그렇게 오랜 시간 동안 서로가 서로를 그리워하며 지내왔던 것이었어요. 비록 시아버지와 며느리로 다시 만나게 되었지만 이렇게라도 얼굴을 한 번 더 볼 수 있어서 너무나도 고마웠습니다. 지금은 다음 달이면 아들과 며느리의 결혼식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며느리에게 선물로 가방을 사준다, 목걸이를 사준다, 고하는 핑계로 대놓고 당당하게 그녀와의 둘만의 데이트를 즐기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남편이 둘이 된 것 같다며 웃는 그녀가 너무나도 사랑스럽게 느껴집니다. 아들과 제 아내가 모르게 끝까지 이 관계를 유지해 나가고 싶네요. 사람 일이란 건 한치 앞을 모르는 법이지만 어차피 만나게 될 사람은 어떤 식으로든 다시 만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운명의 상대가 찾아오는 그날을 기다리며 다들 즐거운 인생을 사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제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흥미로운 이야기들을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저는 30대 후반의 남자입니다. 한순간에 아내와 친구를 잃고 삶의 의욕이 많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어디에 하소연이라도 해야 속이 풀릴 것 같아서 이렇게 글을 적어봅니다. 저희 부모님은 자수성가하셨습니다. 어려운 시절에 무슨 일이든 해보자 하는 마음으로 시작한 가게가 잘 되어 목돈이 좀 모였고 그걸로 경매를 통해 돈을 벌어서 사업을 확장하셨습니다. 어려웠던 시절에 비하면 정말 많은 돈을 벌었고 현재는 부유하게 살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생 때부터 항상 풍족하게 살았습니다. 지금도 부모님께서 하시는 사업을 물려받아 하고 있어요. 건물도 몇 채 관리하라고 넘겨주셨고 덕분에 지금도 풍족하게 살고 있습니다. 2년 전 지인 소개로 지금의 아내를 만났습니다. 몸매도 좋았고 눈 밑에 점이 굉장히 섹시했습니다. 아내와는 10살 차이가 납니다. 아내에게 제가 먼저 만나자고 고백을 했고 마음을 얻기 위해 명품 등의 선물 공세를 했습니다. 아내가 저를 만나주기를 바라는 마음에 금전적으로 과도한 지출을 했습니다. 여러 번의 고백 끝에 아내는 저를 받아주었고 6개월 만에 빠른 결혼을 했습니다. 너무 섣불리 결혼을 했던 걸까요? 결혼한 지 이제 막 1주년이 되었는데 아내의 불륜 현장을 두 눈으로 보고 말았습니다. 출장 중 바쁜 와중에 친구한테 계속 전화가 왔습니다. 너무 바빠서 전화를 받지 못했고 일이 끝난 후에 전화를 다시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야, 전화 왜 이제 받아? 무슨 일이야? 그렇게 급하냐? 내 와이프 지금 누구랑 있는 줄 알아? 뭔 소리야? 우리 집사람 집에 있겠지. 집 같은 소리 하네. 왜 남자랑 있더라? 내가 얼굴은 자세히 못 봤는데 남자랑 팔짱 끼고 웃으며 지나가더라고. 잘못 봤겠지? 헛소리 하지 말고 끊어. 나도 잘못 본 거면 좋겠다. 와이프 잘 감시해봐. 분위기 보니까 만난 지 오래된 것 같더라. 감시하라는 친구의 말에 심장이 쿵 하고 떨어진 느낌이었습니다. 요새 아내의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지긴 했거든요. 스킨십도 은근슬쩍 피하고 밤에도 피곤하다며 자꾸 피하고 요즘 내가 바빠서 잘 챙겨주지 못한 탓인가 싶었어요. 나 없을 때도 친구들이랑 드라이브라도 다니면서 기분 전환하라고 차를 한 대 사줄 생각이었는데 바람이라니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일이 손에 잡히지 않더군요. 최대한 빨리 업무를 끝내고 집으로 갔습니다. 집에 갔더니 아내는 나가고 없었어요. 여보, 어디야? 아, 나 잠깐 친구랑 저녁 먹으러 나왔는데. 왜? 일이 빨리 끝나서 여보랑 저녁 먹으려고 했는데 안 보여서. 벌써 왔어? 내일 혼자더니. 그럼 미리 전화하지. 약속 안 잡았을 텐데. 깜짝 놀래켜 주려고 그랬지. 친구랑 저녁 맛있게 먹고 와. 돈 보내줄 테니까 맛있는 거 많이 먹어. 응, 고마워 여보. 이따가 집에서 보자. 아내는 친구랑 저녁을 먹으러 나갔다고 했습니다. 저도 답답한 마음에 친구를 만나 술이나 한잔할까 싶어 연락을 했습니다. 오웬, 야, 민서가 술 한잔 할래? 어쩌지? 나 지금 선약이 있어서. 이따가 9시쯤에 시간 될 것 같은데. 그때 볼래? 그래. 그럼 그때 연락할게. 나갈게. 아내는 집에 돌아왔고, 저는 친구와 잠깐 술 한잔하고 오겠다며 나갔습니다. 친구가 있다는 술집으로 가서 친구와 술을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사업과 관련해서 믿음직한 친구였고, 힘들 때 자주 이야기를 들어주는 친구입니다. 하하, 전용이가 오늘 우리 집사람을 봤다고 연락이 왔더라. 그런데 왜 남자랑 같이 있었다는데 믿기지가 않더라. 뭐? 재수 씨가? 그게 말이 돼? 무슨 남자야? 재수 씨가 너한테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다 아는데. 요즘 조금씩 달라지긴 했어. 생각해보면 남자가 생긴 게 아닌가 싶더라. 이제 결혼한 지 1년 됐잖아? 설마 다른 남자를 생각했어? 그리고 주변 친구들은 아직 한참 놀 때인데 너는 결혼해서 생각이 많아진 거지. 그리고 결혼하고 나서 살도 많이 찌고 자기 관리도 안 되고 그러니까 재수 씨도 너한테 실망했을 수도 있어. 요즘 여자들도 자기 관리 잘하는 남자 좋아해. 너도 운동 더 열심히 하자. 아, 그런가? 요즘 너무 바빴고 접대하느라 술도 많이 마셨지. 그래서 미안해가지고 선물이라도 하려고 참이었는데 나도 살도 좀 빼고 관리해야겠다. 그래, 임마. 같이 헬스라도 다니자. 친구와 얘기하고 나니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한테 소홀하기도 했고 더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오랜만에 꽃다발을 사들고 집으로 갔습니다. 여보, 꽃이 너무 예쁘다. 고마워, 여보. 얼마 만에 받아보는 꽃인지 모르겠네. 미안해. 요즘 바쁘다는 핑계로 너무 소홀했지. 바쁜 거 거의 마무리됐으니까 더 잘할게. 이번 계약 끝나면 우리 해외여행이라도 다녀오자. 진짜? 너무 좋아. 그래, 여보. 아내는 약간의 투정을 부리면서 서운했던 감정을 표현했어요. 그리고 그런 자기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며 뜨거운 밤을 보냈습니다. 매번 피곤하다고 피하더니 정말 서운한 마음에 그랬나 보다 생각했습니다. 아내는 다시 전처럼 스킨십도 자주 하고 애교도 많이 부리며 돌아왔더라고요. 다행이다 싶었습니다. 다시 아내와 행복한 일상을 보내고 있었는데 또 철웅이한테서 연락이 오더군요. 야, 너희 와이프 잘 감시하냐? 감시라니, 우리 와이프 그럴 사람 아니야. 요즘 내가 너무 바빠서 서운했나 봐. 이제 다 풀었어. 야, 나 지금 내 와이프 다른 놈이랑 모텔 들어가는 거 봤어. 사진도 찍어놨다. 무슨 소리야? 누구랑 모텔을 갔다고? 민석이 새끼랑? 내 와이프랑 바람났다고. 내가 지금 분명히 모텔 들어가는 거 두 눈으로 똑똑히 봤다니까. 머리가 새하얘졌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민석이랑 우리 집사람이 바람이라니. 가장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한 듯한 느낌에 정신이 멍해졌습니다. 철웅이가 보내준 사진을 보니 해맑게 웃으며
팔짱 끼고 대낮부터 모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정말 피가 거꾸로 솟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이 둘이 언제부터 이런 관계를 유지해 온 건지, 나를 얼마나 우습게 봤으면 이렇게 남을 기만하는지, 당장이라도 따져 묻고 싶었지만 참았습니다. 제대로 복수하고 싶었거든요. 철웅이한테는 아무것도 모른 척 티내지 말라고 했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다고 했습니다. 일은 뒤로 하고 먼저 집에 가 있었습니다. 아내가 저녁 시간쯤 되니 집에 들어오더군요. 어디 갔다 왔어? 여보 집에 있었어? 나 친구 만나서 쇼핑 좀 하느라 늦었어. 내가 이제 바쁜 거 뒤로 하고 여보랑 시간 많이 보내겠다고 했잖아. 우리 저녁 먹으러 나갈까? 어쩌지? 나 저녁 먹고 왔는데. 그럼 내가 준비해 줄게. 기다려. 아니야. 그냥 간단하게 과일이나 먹자. 내일 저녁에 민석 집에 초대할까 하는데 여보가 솜씨 발휘 좀 해줘라. 갑자기 민석 씨는 왜? 민석이가 맡은 사업이 지금 잘 되고 있잖아. 고마워서 저녁 먹으면서 술이나 한잔할까 하고 저번에 선물 받은 비싼 와인도 있고. 당신 민석이 본지 오래됐지? 그렇지. 언제 봤는지 기억도 안 난다. 알겠어. 그럼 내일 같이 장 보러 가자. 아내는 뻔뻔하게 거짓말을 했더군요. 방금 전까지 그 놈이랑 모텔에서 놀다 왔으면서 정말 가증스러웠습니다. 다음 날 저녁에 민석이 집으로 왔습니다. 재수 씨,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건 제 선물입니다. 저는 속으로 지들끼리 쇼를 벌이는데 웃음이 나왔습니다. 저녁을 먹으면서 와인도 한잔하고 양주도 마셨습니다. 대화를 나누는데 둘이 아무것도 모른다는 듯 얘기를 나누는 모습을 보며 술을 마셨습니다. 정말 웃겼습니다. 나 더 이상 못 마시겠어. 너무 취했나 봐. 간만에 와인 먹다가 양주 마시니까 확 취하네. 임마, 운동 좀 해라. 민석 씨가 저희 남편 데리고 운동 좀 해주세요. 요즘 운동도 안 하고 아저씨가 되어 가고 있어요. 민석 씨는 자기 관리 참 잘하시나 봐요. 나이 먹을수록 관리해야죠. 여보, 당신도 민석 씨 보고 좀 배워. 나 먼저 방에 가서 잘게. 요즘 너무 피곤한데 술을 마셔서 그런지 힘드네. 얍, 민석아 미안하다. 다음에 또 보자. 알겠어. 나도 이제 가야지. 아내는 방으로 들어와서 제가 자는지 확인하더니 다시 나가더군요. 그때 저는 방 문을 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아내의 즐거운 소리가 들렸습니다. 자기가 최고야. 남편이랑은 비교도 안 돼. 너무 좋아. 두 사람의 입을 찢어 버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핸드폰 동영상 촬영을 켜고 방 문을 열었습니다. 위에서 신나게 있던 아내는 깜짝 놀라며 이불 속으로 숨었습니다. 좋냐고? 사람 가지고 노니까 좋아? 여보, 그게 아니고 당황하는 모습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너는 오늘부터 이 집에서 손 떼고 나갈 생각하지 마. 제 말이 끝나자마자 둘 다 무릎을 꿇고 빌었습니다. 잘못했다고 더러운 꼴 보기 싫으니 당장 옷을 입고 나가라고 했습니다. 네가 날 가지고 놀아난 놈. 내 옆에서 아무것도 아니야. 내 말 한마디면 가볍게 무릎 꿇는 놈이라고. 큰 실수했어. 저는 방으로 들어와 문을 잠그고 누웠습니다. 믿었던 두 사람에게 배신당한 게 너무 슬펐습니다. 내 눈으로 두 사람이 놀아나는 꼴을 보니 속이 뒤집어질 것 같았지만 이렇게 하지 않으면 두 사람을 용서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잘한 선택이라 생각합니다. 둘이서 방문을 두드리며 얘기 좀 하자고 잘못했다고 매달리더군요. 지금 당장 안 나가면 경찰 부르겠다고 엄포를 놓으니 몇 번 더 두드리다 나가더군요. 둘은 결혼식에서 보고 그때부터 서로 마음이 있었다고 합니다.
제가 출장이거나 했을 때 몇 번 서류 관련해서 아내한테 서류를 받아가면서 바람이 난 것 같더군요. 한편으로는 너무 바쁘게 지내며 아내에게 소홀했던 게 잘못인가 싶다가도 그 두 사람이 잘못된 거라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아내는 빈 몸으로 왔으니 그대로 빈 몸으로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 놈도 회사에서 내보낼 생각입니다. 그동안 남들보다 많은 돈을 줬었으니 알아서 잘 먹고 잘 살겠죠. 이제는 누구라도 그렇게 마음을 다 주고 믿고 살면 안 된다는 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서 저를 응원해주세요. 응원해주세요. 응원해